남자들 FIA는 이미 멜버른을 대비해 전기 모터의 출력을 350kg에서 300km로 줄이는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출발에서 가장 강력한 페라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IA의 이 수정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출력 감소는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며 경주 특정 순간에만 적용될 것이고 다른 순간에는 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 수정을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페라리의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페라리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테스트에서 본 것처럼 르클레르와 안토넬리 간의 뚜렷한 비교를 통해 인상 깊었던 페라리의 운전 스타일과 메르세데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레드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고 이번 시즌 베르스타펜의 모습도 살펴봐야 합니다. 레드불이 다른 톱팀들과 함께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의 말도 들어봐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페라리는 테스트에서 출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FIA는 멜버른에서의 가능한 개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2026년의 출발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MGH는 더 이상 없고 터보 관리가 훨씬 더 섬세해졌습니다. 드라이버들은 엔진을 올바른 창으로 가져가야 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미끄러짐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미세한 균형입니다. 테스트에서는 혼란스러운 시뮬레이션이 보였고 터보를 작동시키고 적절한 엔진 회전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페라리가 출발해서 다른 모든 팀들보다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한 전술적 문제인가 아니면 더 깊은 것이 있는가? 드러난 바에 따르면 FIA에서 실제로 열려있는 논의가 있다. 테이블 위에는 매우 구체적인 주제가 있다. 즉 전력이다. 오늘 우리는 사용 가능한 350kW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출발 시와 경주 나머지 동안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은 정상 조건에서 전력을 300kW로 줄이는 것이다. 350kW는 오버테이크 모드에서만 남겨두고 왜냐하면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은 코스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순수한 공격보다는 에너지 회복에 집착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오버테이크를 개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직선 끝에 도달할 때 잔여 에너지를 갖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 구간에서 취약해진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300kW를 유지하고 오버테이크에 도달할 때만 350kW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다 선택적인 에너지 관리. 주의할 점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FIA와 팀들이 논의 중이며 흥미로운 점은 팀들이 서로 꽤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페라리를 향한 고립된 논란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기술적 비교입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등장합니다. 출발과 관련된 주제에서 프로토콜이 이미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켜지기 전 5초의 예고가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버들이 터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026 규정에 따라 세션의 어떤 순간에도 가변 날개의 사용이 허용되었고 이는 엄청난 질문을 열었습니다. 출발 시 직선 모드, 즉 스트레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직선이 있는 서킷, 예를 들어 멕시코를 생각해보면 특정 지점 이후에 날개를 열면 속도와 에너지 소비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안전입니다. 가까이 있는 차량들, 차가운 타이어, 아직 이상적인 범위에 도달하지 않은 브레이크, 그리고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더 높은 속도. 결과적으로 F1 위원회에서는 그리드에서 첫 번째 코너까지 가변 날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FIA의 공식 승인이 남아있지만 패독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출발 시 매우 강력한 페라리를 볼 수 있지만 전력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으며 멜버른에서 이미 300kW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정상 조건에서 오버테이크 모드만 350kW로 돌아옵니다. 출발 프로토콜은 5초의 경고 시간으로 수정되었으며 블루 패널에서 터보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출발 시 가변 날개는 금지됩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 철학의 변화로 인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작은 조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시대의 첫 번째 대규모 집단 개입을 보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기 모터가 300kW로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발하는 블루 패널입니다. 이 두 가지 수정은 분명히 조종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페라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수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터보입니다. 페라리는 다른 팀들보다 터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고 더 작은 터보를 사용함으로써 엔진 회전수에 맞춰 에너지를 적절히 충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발 시 첫 몇 미터에서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과 엔진 제조사들은 더 큰 터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점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터보 준비입니다. 페라리가 더 작은 터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었고 따라서 터보를 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경고 패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널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터보를 올바르게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출발하지 않으면 스타트에서 멈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맹이 만든 두 가지 수정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300kW 수정안이 승인될지 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논의 중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수정 사항은 필연적으로 페라리에 불리하고 빨간 차의 출발에 불리합니다. 현대 포뮬러 1에서 잘 출발하는 것이 앞서 나가는데 큰 이점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팀들에게 더러운 공기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타이어 관리에서도 필연적으로 이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이 중요하지만 규정 승인 이후에 발생한 두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팀이 처음에 예정된 규정에 맞춰 차량을 만들었다고 고려해 봅시다. 따라서 규정 이후에 이루어진 두 가지 수정이 페라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빨간채 매우 불리한 두 가지 큰 수정입니다. 페라리 SF26은 열리면 전통적인 플랩 회전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270도까지 계속 회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바레인 테스트에서 시험한 후미, 날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플랩은 수평 위치를 초과하고 계속해서 거의 뒤집힙니다. 시각적으로 결과는 인상적이며 앞쪽 플랩은 거의 아래쪽으로 향하고 뒤쪽은 위쪽으로 향합니다. 전통적인 DRS와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단지 장면일 뿐,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는 단순히 얼마나 회전하는지가 아니라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회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3-4바 회전을 얻기 위해 페라리는 작동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동기는 중앙에 위치해 메인 플레인에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명령이 엔드 플레인 안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에 메르세데스가 특별한 솔루션을 실험했을 때 이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솔루션은 유명한 더블 DRS로 이어졌습니다. 주의하세요. 개념이 다르며 구현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오늘날 속도가 더 높고 플랩이 더 크며 공기역학적 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시스템은 여러 번의 반복 작동에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방 날개가 DRS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활성 공기역학을 사용할 때 한 바퀴 동안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올바르게 닫혀야 하며 규정은 고장 시 날개를 닫힌 위치로 되돌리는 안전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엔드 플레이트 안에 소형화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페라리가 수행한 매우 정교한 엔지니어링 작업입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페라리는 피벗, 즉 플랩이 회전하는 중심점이 더 이상 전통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새로운 액추에이터와 정렬된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운동학을 완전히 바꾸고 날개가 열릴 때 공기가 방출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는 회전하는 동안 날개가 규정된 볼륨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여기서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규정 26은 새로운 자유를 도입했습니다. 날개는 움직이는 동안 더 이상 규정된 박스 안에 완전히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페라리는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창의적이지만 완벽하게 합법적인 해석을 찾았습니다. FIA는 이미 이 날개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라페라리 SF26, 즉 바레인에서의 라페라리는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공기역학적 효율성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처럼 단순히 다운포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포스와 항력 간의 최적의 비율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영역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기구 앞에 플릭테일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항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디퓨저의 추출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된 솔루션입니다. 5개의 수직 요소와 재설계된 유동 분상이 진동을 줄이고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장착 위치를 재배치한 바닥 작업, 그리고 27도 공기와 40도 이상의 아스팔트에서의 냉각이 있습니다. 라페라리는 몇 개의 아가미 뒤에서 가장 밀폐된 차량 중 하나였으며 엔진 후드 영역이 매우 컴팩트했습니다. 이는 엔진 0.7777이 열 관리 측면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체를 밀폐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순수 성능 문제도 있습니다. 레클레르가 가장 빠른 시간을 기록했지만 C4 타이어로 1.3시리에 그치지 말고 C3 타이어로 기록한 시간도 흥미롭습니다. 그 차가 앞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주행 중 더 다루기 쉬웠으며 타이어에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는 테스트에서 순수한 랩타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레클레르가 키미의 메르세데스 17보다 스티어링 각도를 덜 사용한 것을 키미와 안토넬리와의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 페라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테스트에서 레드팀이 여러 번 앞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테스트 챔피언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 레이스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이는 시간보다는 페라리가 시즌 동안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지능적으로 진화했으며 테스트 동안 많은 수정사항을 보았습니다. 배기구 앞의 플랫부터 시작하여 레드불의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넓은 디퓨저를 보았고, 페라리가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티어링 휠의 활용도 보았습니다. 엔진 후드 부분은 훨씬 더 밀폐되어 있으며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줄이면서도 공기역학적 다운포스를 유지하는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클레르가 박스에 더 많은 앞쪽 다운포스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앞날개 플라앱을 수정했고 그는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앞쪽 그립을 확보하면 그는 뒷부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비록 약간 더 불안정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이 페라리는 멜버른에서 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안드레아 스텔라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루이스 해밀턴의 발언을 분석하고 싶다. 해밀턴도 이번 시즌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다. 믿을 수 없는 시즌이 될 것이며 해밀턴의 이 말은 팀 내에서 큰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7회 세계 챔피언이 돌아와 페라리와 함께 포뮬러 1에서 잘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작년 중반 헝가리 이후로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고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휴식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그 후 여름 휴가도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없던 해밀턴이 자신을 의심하며 나는 페라리를 이끌기에 적합한 드라이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번 시즌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해밀턴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맥라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드레아 스텔라가 우리는 바로 뒤에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안드레아 스텔라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토토 울프나 예전의 크리스찬 호너처럼 겉으로만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안드레아 스텔라는 우리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팀 프린시펄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한 걸음 앞서 있으며 맥라렌과 레드불은 서로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맥라렌에서 가장 유력한 팀은 아니지만 멀지 않다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맥라렌 MCL4식 멜버른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미 규정의 한계에 가까운 상태에서 몇 킬로그램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속도보다는 무게와 균형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 따르면 테스트에서 고객팀들은 더 공격적인 매핑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장 공격적인 구성은 공식 메르세데스 팀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멜버른에서 맥라렌은 바레인에서 본 것과는 다른 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에서 보았던 것과 비교하여 계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레드불의 RB22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많은 외과적 수정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전체에 많은 미세 공기역학적 수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보드에 작은 플랩이 있고 알로에 추적 유선이 있으며 아웃워시를 증가시키기 위한 미세 프로파일이 있는 바닥 슬롯이 있습니다. 통제된 소형 도리를 생성하기 위한 톱니 모양의 후방 플랩과 추가 미니 프로파일이 있는 날개 지지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처음에 보면 보이지 않으며 찾으러 가야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는 레드불이 세부 사항에서 하중을 구축하려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레드불 포드 파워 유닛의 주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완전 시즌을 맞이하는 새로운 제조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테스트에서 팀당 평균 5,000km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조스 베스타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워 유닛이 여전히 좋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젊음의 문제는 있었지만 신뢰성은 재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질문은 그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가입니다.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레드불은 테스트에서도 조금 숨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능에는 조금 덜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를 보면 세 팀이 6,000km를 초과했습니다. 그것은 메르세데스, 하스, 페라리입니다. 러셀은 3,500km 이상을 주행했고 레클레르는 3,300km 이상, 오콘은 3,200km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2개의 그랑프리 테스트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면도 있습니다. 안토넬리는 러셀에 비해 거의 850km를 잃었습니다. 아자르도 베르스타펜에 비해 600km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드라이버에게는 어쨌든 포뮬러 1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드라이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함, 반복, 근육, 기억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첫 주말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세팅에 대해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페라리가 매우 효율적이고 견고해 보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많은 거리를 주행했으며 여전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가까워지고 있으며 멜버른에서 힘을 얻고 더욱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레드불은 미세 공기역학의 세부 사항을 작업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중 더 잘 개발하는 팀이 계급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월에 결정되는 챔피언십은 아니지만 4월과 8월 사이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페라리가 정말 앞서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메르세데스, 맥라렌, 레드불이 멜버른에서 첫 번째 진짜 충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안드라 스텔라가 현재 페라리가 그들보다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안드라 스텔라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맥라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매우 흥미로운 점도 언급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고객팀들이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가 사용한 가장 극단적인 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멜버른 이후로 메르세데스 엔진 외에 더 많은 파워를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맥라렌의 더 가벼운 차량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랩타임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맥라렌이 테스트에서 페라리보다 약간 덜 강력하게 보였더라도 멜버른 이후에는 페라리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페라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수정되고 혁신적인 그 후면 날개를 가져올지 많은 직선이 있는 멜버른에서 사용할 것인지 말이죠. 그곳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에서 기어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MGH가 10년 이상 동안 터보렉을 없애고 에너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열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없이는 현재 어떤 엔진 제조사도 회수의 부재를 100%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출발은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입니다. 최적의 출발을 할 수 없고 일부 팀은 다른 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터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 프로토콜에 수정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출발 시 사용할 전력의 수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하고 싶은 또 다른 문제는 랩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들이 전체 랩 동안 전기 추진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단순히 밀어붙여야 할 때 에너지 회수에 대해 이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또는 제다와 같이 에너지 출력이 제한된 트랙에
트랙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부 사항이 아니라 운전 철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선 구간이 많고 코너가 적으며 특히 공격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스탑이 적다면 전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출력이 제한된 엔진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 모터는 종이상으로 50% 전기, 50% 여력학적이지만 기술적으로 그 균형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F1 위원회는 B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FIA는 50km보다 100km 및 150km 없이 여러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으며 최대 200km의 전력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MGK의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최대 출력을 줄이고 실제로 피크를 줄이며 전력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350이라고 해서 300km로 낮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랩타임에서 1.25, 2.5초 더 느려지겠지만 드라이버들은 에너지를 완전히 관리할 필요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더 낮은 랩타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들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인위적이지 않고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집착에서 덜 의존하는 주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스트 시간이 11초에서 14초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버테이크 버튼은 2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안정된 상태에서 관리하기에는 덜 정기적일 것이지만 부스트 버튼과 오버테이크 버튼의 힘은 확실히 증가할 것입니다. 즉 오버테이크 버튼에 대한 것입니다. 전기 비율이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에 비해 너무 높아서 이론적인 해결책은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더 많은 휘발유를 태우는 것이지만 이는 규정의 철학에 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동 날개는 충분히 보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너의 프랑켄슈타인 자동차에 대한 발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즉 과거보다 덜 강력한 내연기관과 매우 강력하지만 항상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전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회색 지대가 있으며 이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과 2026년 바레인에서 르클레르의 매우 흥미로운 비교를 보았습니다. 2026년에는 르클레르가 훨씬 더 낮은 기어를 사용하고 1단, 2단, 3단 기어를 여러 번 사용했으며 내리막에서 더 공격적인 주행이 필요하고 출발 시 터보를 유지해야 하며 내연기관은 중하 RPM에서 작동합니다. 드라이버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더 기술적인 포뮬러 1이지만 더 섬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은 기어를 사용하면 엔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엔진의 기계적 부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즌 중에 더 많은 신뢰성 문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테스트에서 페라리는 경쟁자들에 비해 잠재력에 더 가까운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FIA가 정의 출력을 조정하면 균형이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의 출력의 안전성 문제를 변경하면 트랙에서 팀의 역할과 경쟁력도 변경됩니다. 현재 페라리는 전기 에너지 사용에서 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FIA에 의해 승인된다면 거의 확실해 보이고 페라리는 경쟁자들에 비해 엄청난 불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버른전에 전기 출력이 15-30%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는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6일은 실시간 실험실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정 변경이 경주마다 승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린 차가 더 운전하기 쉬운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빠른 차가 더 많은 에너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FIA가 지금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페라리를 포함한 일부 팀에 불리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스트에서 페라리와 다른 팀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멜버른을 앞두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가가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식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